이것은 한 제왕의 이야기이자 그의 가장 가까웠던 동맹이 등을 돌린 배신의 기록입니다. 당신이 만약 30살부터 모든 열정과 자본을 쏟아부어 국가의 지형을 바꿀 거대 기업의 기틀을 다졌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20년 뒤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의 어깨를 툭 치더니 차갑게 말합니다. 이제 자네 자리는 여기 없어. 그리고 그곳에서 쫓겨난 당신의 나이는 50대 중반입니다. 상실감, 분노, 그리고 지독한 자기 혐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은 한국 경제사의 가장 빛나는 이름, 바로 삼성그룹 이병철 창업회장의 그림자 속에 가려졌던 또 한 명의 거인입니다. 효성그룹의 창업회장 만우 조홍재. 만우, 늦되고 어리석다는 뜻의 호입니다. 그는 왜 자신에게 이토록 잔인한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건 그가 50대에 삼성이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쫓겨났을 때 자신이 젊은 날의 영광에 취해 파트너의 냉혹한 본성을 잃지 못했던 것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었습니다. 한국 경제사에서 동업은 종종 피해 역사로 기록됩니다. 가족 간에도 회사를 두고 칼을 겨누는 정글에서 혈연도 아닌 두 사업가가 수십 년간 함께 왕좌를 건설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조홍재와 이병철은 한때 그 불가능을 해낼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경남 진주에서 시작됩니다. 이병철과 조홍재는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일본 유학 시절부터 교류하며 남다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향 친구이자 서로의 야심을 가장 깊숙이 이해했던 동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한국 경제사의 폭발적인 불꽃을 튀긴 것은 해방 후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재건을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삼성물산을 세우고 무역업에 뛰어들었을 때 조홍재 회장은 그의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자, 든든한 사업의 조언자였습니다. 특히 1950년대 한국 경제의 주축이 된 제1재단과 제1모직의 설립 과정에서 조홍재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기 설립 자금은 물론 공장 부지 선정부터 생산 기술 확보, 심지어 당시로선 생소했던 선진적인 재무 관리를 도맡았습니다. 그가 제1모직의 공장 건설 현장에 상주하며 삽을 들었던 에피소드는 유명합니다. 조홍재가 이병철에게 무려 10년 동안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줄 정도로 그들의 파트너십은 신뢰 그 자체 위에 세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홍재는 철저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했고 숫자에 대한 집착이 강했으며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기업의 시스템 구축을 중요시했습니다. 반면 이병철은 거침없는 비전가였고 속도와 확장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 완벽한 보완관계가 삼성의 초기 급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한쪽이 과감하게 질주하면 다른 한쪽이 재정적으로 안정시키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적 대기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두 개의 태양이 하나의 하늘에 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두 거인의 차이는 경영 스타일의 차이를 넘어 권력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조홍재는 제1모직이라는 제조업 기반의 회사를 맡아 내실을 다지려 했고 이병철은 제1재단과 삼성물산을 통해 사업의 다각화와 확장에 주력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분업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주도권 싸움이었습니다. 갈등의 씨앗은 바로 사업 확장 방식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조홍재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정부 주도 아래 국가 경제개발 계획에 맞춰 공격적인 투자와 사업 확장을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삼성 내부에서 이병철 회장이 조홍재 회장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대규모 사업 투자를 결정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조홍재는 자신이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제왕 이병철의 그림자 아래에서 고용된 전문 경영인처럼 취급받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두 사람의 파열음을 낸 것은 바로 삼성 내에서의 직물사업, 즉 제1모직의 운명이었습니다. 조홍재는 자신이 일군 제1모직을 한국 최고의 섬유회사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그의 눈앞에서 섬유 산업 대신 훨씬 더 첨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다른 사업으로 삼성의 무게중심을 옮기려 했습니다. 조홍재에게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자신이 젊음을 바친 회사의 미래가 파트너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흔들리는 상황. 그 순간 조홍재는 깨달았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우리의 회사가 아니라 이병철,
개인의 제국이라는 것을. 1950년대 후반 갈등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조홍재는 이병철에게 정식으로 제1모직을 자신이 맡아 분리 경영하겠다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홍재는 자신의 선택에 직면합니다. 제왕 이병철에게 무릎을 꿇고 전문 경영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투자하고 일군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맨몸으로 나가 새로운 정글을 개척할 것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1962년 조홍재는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삼성이라는 울타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이 투자했던 모든 자본, 모든 시간, 모든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팽당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회사를 나설 때 그의 손에 남은 것은 명예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에게 마한우, 만유리라는 호를 지어줍니다. 나는 늙고 어리석었다. 나는 인간의 관계와 권력의 속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순진하게 동업자의 신의를 믿었던 어리석은 바보였다는 처절한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우라는 호는 단순한 자기 비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제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복수의 서약이었습니다. 조홍재는 다시 일어설 곳으로 효성물산을 택합니다. 이 회사는 이미 설립되어 있었지만 삼성의 그늘에 가려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0대의 나이,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20대에 창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입니다. 그의 사업 경험은 최고였지만 그의 주변에는 이미 이병철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는 삼성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장 잘 아는 분야에서 삼성과 맞붙어 이기겠다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 분야가 바로 섬유였습니다. 삼성 제1모직이 고급 직물과 모직에 집중할 때 조홍재는 나일론,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섬유, 즉 석유화학 기반의 첨단 섬유 산업에 미래를 걸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경제가 막 시작하던 중화학 공업 시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효성물산을 통해 만우의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재기는 처절했습니다. 한 기업의 창업자이자 재벌이었던 사람이 다시금 현장으로 돌아가 말단 영업사원처럼 뛰어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회사의 모든 재무와 생산 시스템을 자신이 직접 통제했습니다. 효성은 1960년대 후반부터 기적적인 성장세를 보입니다. 특히 나일론 원사 생산 기술을 국산화하고 타이어 코드 같은 산업용 섬유 시장을 장악하면서 한국의 핵심 산업재 공급자로 자리매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병철 회장에게 보내는 조홍재의 조용한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버렸던 그 기술, 당신이 외면했던 그 산업이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가 효성을 통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수직 계열화였습니다. 원유에서 뽑아낸 나프타를 기초로 화학 섬유 원료를 만들고 이를 섬유로 가공하며 최종 제품까지 만들어내는 완벽한 생산 체제였습니다. 조홍재는 삼성에서 배운 최고 시스템과 삼성에서 쫓겨났을 때 느꼈던 배신감에서 얻은 교훈을 결합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되 절대 타인의 손에 기업의 운명을 맡기지 않는다. 그 결과 1970년대 효성그룹은 대한민국 10대 그룹의 반열에 당당히 오릅니다. 조홍재가 삼성에서 나왔을 때 이병철은 아마도 그가 다시 일어서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50대라는 나이, 치열한 경쟁, 그리고 삼성이라는 거대한 경쟁자의 존재. 하지만 만우 조홍재는 보여줬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밀려난 고독한 사업가가 어떻게 좌절을 에너지 삼아 다시 제왕이 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의 아들들, 조성래, 조양래 등으로 이어지는 효성의 2세 경영 역시 이병철의 자녀들이 이끄는 삼성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한국 재계의 흥미로운 긴장감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삼성과 효성은 전자, 화학, 건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십 년간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이병철과 조홍재, 그들은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초석을 함께 놓았던 동지였지만 결국 서로를 가장 잘 아는 무서운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단순히 동업은 위험하다는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의 정점에 올랐을 때
가장 가까운 파트너에게 가장 잔인한 칼날을 맞을 수 있다는 차가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교훈은 만우 조홍재가 50대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보여준 불굴의 정신입니다. 그는 과거의 영광을 한탄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늦대고 어리석다는 채찍질을 가하며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만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만약 조홍재가 삼성에 남아 이병철의 그늘 아래 머물렀다면 그는 아마 한국 재벌사에 잊힌 조력자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새로운 길을 택함으로써 자신의 이름 석자를 한국 경제사에 영원히 아로새겼습니다. 결국 조홍재의 성공은 이병철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품격 있는 복수였습니다. 그건 물질적인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역량을 스스로 증명해낸 정신적인 승리였습니다. 만우 조홍재 늦지 않았고 어리석지도 않았던 대한민국의 진정한 개척자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당신의 커리어에서 좌절을 겪고 있거나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